자, 기본 이론 과정 두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는 2번 챕터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설명은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이다. 먼저 우리 설명했죠. 부동산 학문은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또한 실천과학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고로 1번 봅시다. 자, 부동산은 종합과학이라는 점이지요. 네 번째 줄 중간점 보세요. 부동산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 부동산은 경험과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표현되어 있죠. 자, 부동산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3번 사회과학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부동산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그랬죠.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양으로 4번 응용과학입니다. 특히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학은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점에 특히 우리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참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과학이다. 따라서 실천과학이다. 결국 부동산학문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고 실천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5번 규범과학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부동산은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에 대한 규범을 제시한 규범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참 부동산 학문은 먼저 종합과학이다. 다음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라는 거죠. 다음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다음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 그리고 실천과학이다. 다음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 중심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 하나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데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점 이건 잘 기억하신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응용과학이면서 실천과학이다. 이렇게 이분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는 세 번째부터 부동산의 3대 측면이다. 이분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부동산의 3대 측면이다.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지요. 세 측면이 있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세요. 부동산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부동산의 3대 측면이란다. 우리 설명했죠?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 그리고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모두를 고려한다. 지금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일 가리켜서 부동산의 3대 측면이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세 줄 내려 보세요. 세 줄 내려오시면 중간쯤에 이처럼 부동산의 3대 측면인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설명한 원리를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다. 그리고 복합 개념이라서는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입니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우리가 복합 개념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박스가 들어있죠? 이 박스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 간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공간 이용 기법 등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 공간의 이용 기법 등과 관련된 측면이 바로 뭡니까? 기술적 측면이 되겠죠.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물리적 측면일 수 있겠죠. 이들은 유형적 측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간 보세요. 부동산의
가격 등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게 경제적 측면이 되겠죠. 자, 이는 무형적 측면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의 권리, 제도, 법 등과 관련된 측면이 바로 뭡니까? 법률적 측면이다. 이도 역시 무형적 측면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자,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 그리고 무형적 측면인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모두를 고려하자. 이게 바로 뭡니까?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하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어때?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유형적 측면은 뭐가 있습니까? 기술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무형적 측면은 어때? 경제적 측면과 법률 측면이 있다. 모두를 고려하자. 이게 복합 개념의 사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 부동산의 의의다. 이 부분은 설명이 다 되었고요. 다음은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은 부동산의 연구소 및 접근 방법이다 소개하는데, 먼저 1번 챕터예요. 자, 1번 챕터는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다. 우리가 학문의 연구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끝부분 보세요. 그 보시면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월 1번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로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련의 사실들에서 법칙성 또는 반복성을 체계화한 것을 부동산 현상이란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이 우리의 보여준 모습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 중에 이제 반복적인 게 있더란 이야기예요. 또는 법칙적인 게 있더라. 이를 체계화시키는 게 부동산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사고된 사람이 많은 말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이도 하나의 법칙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걸 체계화시키는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양고로 2번 보세요.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 옮기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뭐라 합니까? 부동산 활동이란다. 참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학문의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없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우측 페이지 봅시다. 7페이지예요. 7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부동산의 접근 방법이다 소개했는데, 자, 이분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요. 자, 접근 방법은 학문의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부동산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데, 먼저 우리 교재에 분산식 접근 방법이다. 그리고 중점식 접근 방법 소개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자 분산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보세요. 분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산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흩어져 있으니까 학문마다 흩어져서 부동산을 다루는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경제학 나름대로 부동산을 다루고 있고요. 경영학은 경영학 나름대로, 법학은 법학 나름대로 부동산을 다루고 있더라. 이게 바로 분산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분산식 접근 방법은 학문마다 각각 부동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학문의 체계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양월 1번. 자, 분산식 접근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자, 일반적 주변 과학에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접근 방법이다. 예를 들어 경영학에서 재무 분석의 하나로 부동산 이론을 전개한 경우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참 경영학은 경영학 나름대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고, 법학은 법학 나름대로, 또 경제학은 경제학 나름대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게 바로 분산식 접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단점이에요. 단점 봅시다. 자, 중간쯤 보시면 여러 학문 분야로 분산되어 부동산을 다룸으로써 연구의 종합 기능이 결여되어 있고 부동산 학문의 체계가 어렵다. 이 같은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 결국 분산식 접근 방법 일종에서는 학문을 체계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다음 양고로 2번입니다. 양고로 2번은 중점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중점식에서는 말 그대로 중점을 두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둬서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이제 부동산의 3대 측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경제적 측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 측면 여기에만 중점을 둬서 학문을 연구하겠다. 이 같은 게 바로 중점식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면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 활동은 아주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참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특정 측면 중점을 두는 것도 학문을 체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해 봅시다. 양호로 2번. 예, 자, 중점식 접근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이나 특정한 부동산 활동에만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는 특정한 부동산 활동의 능률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수단이 결여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학문의 체계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분산식 접근 방법이나 중점식 접근 방법 여기에서는 학문을 체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게 바로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분산식, 중점식 이로서는 학문을 체계하는데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건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교재 바로 봅시다. 양호 3번.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부동산 활동과 직접적, 간접적 관련되는 여러 주변 과학을 최대한으로 종합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 학문들을 어떻습니까? 종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학문을 종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주변 과학의 연구 성과를 시스템하여 부동산 고유의 응용체 분야를 개발하고 실무 활동에 능률에 대비하는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자,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해서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겠다 그 이야기지요. 자,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각 측면의 이론을 토대로 부동산 이론을 구축하는 접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식 나오면 뭡니까? 종합했다. 그럼 뭘 종합했습니까? 부동산 관련된 여러 학문을 종합했다는 거죠. 또한 복합 개념 사고에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했다. 이 종합해서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가 채택했던 접근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으로 부동산 이론의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근간이 되었으며 부동산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하시는데 크게 기여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자,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분산식, 중점식 접근 방법 일동에서는 학문을 체계시키는데 저희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했던 접근 방법은 뭡니까?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는 양호로 7번. 자, 의사결정력 접근 방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자리 됐어요.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종합식이었죠. 그렇지만 세계화 개방 시대에 발맞춰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흐름을 잘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종합식이죠. 그러나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중시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분석에 중점 둔 접근 방법이다. 참 사적 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기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사적 주체들이죠.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인 존재란 이야기예요. 또 자기 이윤에 극대화할 목표로서 행동한다. 이런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의사결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의 연구 분야에는 크게 부동산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기초 분야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기획본 보세요. 부동산 결정 분야라는 게 있어요. 결정 분야는 지금 실무 분야의 하나가 되겠는데 말 그대로 보세요. 결정 분야를 써요. 뭘 결정합니까?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의사 결정과
관리되는 게 결정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부동산 결정을 직접 행하는 분야다 나와 있지요.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투자, 개발, 금융 등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 내려야 되겠지요.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금융, 즉 자금을 융통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점, 투자, 개발, 금융, 그리고 정책 및 계획, 이와 같은 부분들이 바로 결정 분야에 해당한다. 결정 분야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야다. 실무 분야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문 보세요. 결정 지원 분야라는 게 있어요. 이도 실무 분야의 하나가 되는데 결정 지원 분야는 것은 의사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 부동산 결정에 합리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래서 합시다.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의사결정 내리기 위해서 도움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받겠다. 그럼 도움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상담 해볼 수 있겠죠? 상담 또 감정평가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상담, 즉 컨설팅이나 평가, 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이 같은 의사결정 내는 데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시겠죠? 예, 이 분야가 바로 결정 지원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분야는 것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야고 결정 지원 분야는 것은 의사결정 내려서 지원을 해주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럼 투자는 어때? 의사결정 내리는 거죠. 내린 거다. 그래서 결정 분야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의사 내려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 이래서 감정평가 활동이라든지 또 상담 컨설팅이다. 이들은 어떤지 투자란 의사 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디 합니까? 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부동산 마케팅이라든지 관리, 부동산 평가, 부동산 상담 등등등이 결정 지원 분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참 결정 분야나 결정 지원 분야는 모두가 실무 분야에 해당한다는 거죠. 다음 D급 보시면 부동산의 기초 분야다 소개되는데 기초 분야라는 것은 결정 분야나 결정 지원 분야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분야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론 분야가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법이라든지 부동산 수학 이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연구 분야도 크게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로 나눠볼 수 있더라. 이때 이론 분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초 분야라는 게 있었죠. 다음 실무 분야에는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디에 합니까? 결정 분야에 해당이 됐지요. 반면 이제 감정 평가나 상담 이 같은 건 어디에 합니까? 결정 지원 분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보시고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결정 분야에 해당하는 걸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정 분야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투자, 개발, 금융 등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이다. 그런 겁니다. 투자, 개발, 금융 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문의 연구 분야도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다음은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더불어 국제화 개방화 진전됨에 따라 점차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흐름을 잘 이해 잘했죠? 잘 이해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희 분산식, 중점식 접근 방법 일동에서는 학문을 체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건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 주된 접근 방법이다. 지금 종합식 접근 방법에서 학문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중시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절 연구상 접근 방법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절 부동산의 지도 이념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1번 챕터입니다. 부동산의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이다 소개인데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에는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다.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했죠. 부동산이 추구할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은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다 생각하시고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만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로 빵을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가. 이게 뭡니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따라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게 뭡니까?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빵을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었으면 이 빵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이게 뭡니까? 형평성이다 할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충돌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때는 법에 적법해야 한다. 합법성이다 생각하시고 부동산이 추가할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 세 가지에 있다. 제목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부동산의 지도 이념이다 소인데 이는 이창석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교수께서는 지도 이념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공간 및 환경 측면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 보겠지만 부동산은 공간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환경이라는 이야기예요. 공간의 가치, 환경의 가치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공간 및 환경 가치를 증대하자. 자, 이는 공간의 이용 기법 등과 관련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관리의 원리다. 관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공익과 사익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앞으로 배우겠지만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라는 얘기. 참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니까 공익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또 사적 재화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 참 사적 재화이다 보니까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이 중시되되 공익을 해야지 하는 범위에선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 사익, 조화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는 지도 이념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부동산의 지도 이념이다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측면과 관련해서 이것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 봅시다. 양월 1번 공간 및 환경치 정대의 원리다. 자, 이는 세 번째 줄 중간 보세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양월 2번 효율적 관리의 원리다. 자, 이는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 할 수 있겠죠. 양월 3번 공사익 조화의 원리는 세 번째 끝부분 법률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학문의 지도 이념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공간 및 환경치 증대 원리 이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내용이고 다음 효율적 관리 원리는 경제적 측면을 공사익 조화의 원리는 법률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 이렇게 연결 정도만 시키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챕터는 부동산에서 추구하는 가치다. 자, 이는 조준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은 주어진 조건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치는 어디 있습니까? 효율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효율성에 있다. 자, 주어진 조건에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최우선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효율성에 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효율성이 중시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효율성에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 1번. 민간 부분에 한정해 봅니다. 즉 민간 부분, 우리들만 한정해 본다면 효율성, 형평성 중 뭘 더 중시할까요? 당연히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환자분은 주어진 밀가루 가지고 얼마나 빵을 크게 만들 것인가 여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민간 부분에 환자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뭘 더 중시한다?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로 바라봤을 때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민간 부분 우리들만 한정해서 볼 때는 뭘 중시합니까?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특성을 지니고서 그 소유와 이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전체로 바라봤을 때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들 민간 부분에 한정 본다면 뭘 중시합니까?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잘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절에 부동산의 지도 이념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는
부동산 활동이다. 그래서 학문의 연구 대상일 수 있는 부동산 활동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이미 우리 이야기했던 내용이지요.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 옮기는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위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행위가 있죠.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 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 여러 차례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주체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되겠다는 거죠. 반면 객체는 뭡니까? 부동산이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의 주체를 다시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고를 1번 보세요. 양고를 보시면 공적 주체다 소개되고 있죠. 정부, 지방 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각종 공기업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각종 공기업들이 있더라. 다 어디 합니까? 공적주체에 해당한다. 그러죠. 정부, 지자체, 공기업들은 공적주체에 해당한다. 자, 이들도 부동산 활동을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행하는데 주로 공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사적 주체가 있습니다. 사주는 우리 개인들이라든지 민간 기업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조합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조합에는 누가 가입합니까? 우리들이 가입한다 이 생각하세요. 조합에는 우리들이 가입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이것은 조합은 어디 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적 주도 부동산 활동을 행하는 거죠. 그럼 사적 주체는 뭘 추구하기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익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의 주체를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공기업들은 어디 합니까? 공적 주체.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조합은 어디 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 이걸 잘 구분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조합은 어디에 해당했죠? 사적 주체다. 잘 구분해 주시고, 다음은 이제 공적체와 사적체 결합에서도 활동이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려서 우리가 공사 혼합 부분이다 또는 제3섹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챕터 봅시다. 자, 2번 챕터는 이제 부동산 활동의 부문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활동은 정부 부문의 부동산 활동, 사적 부문의 부동산 활동, 전문협회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처럼 부동산 활동도 정부 부문 그리고 사적 부문, 전문협회 활동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중에 가장 활발한 건 누구의 활동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이들. 그래서 가장 활발한 것은 사적 부문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13페이지예요. 13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부동산 활동의 분류다 소개되는데, 이제 부동산 활동을 분류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견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과 1번. 자, 부동산 활동을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소유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 때 소유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가지고 있으면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럼 쉽게 이 생각합시다. 내가 땅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용. 다음 개발할 수 있죠. 다음 관리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용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 이들이 소유 활동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소유 활동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튼 소유 활동도 부동산 활동의 하나가 되겠죠. 부동산 활동은 능률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소유 활동을 능률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최유효 이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거래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래 활동은 사고 파는 거지요. 그래서 취득, 처분과 관련된 활동이다. 다만 부동산은 오래 쓰다. 이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 처분, 처분 그리고 임대차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우리 거래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활동은 이제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소유 활동이 사용 가치를 중시했다면 거래 활동은
교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거래 활동도 이제 부동 활동이 하나가 되겠죠. 그럼 부동 활동을 능수로 즉 올바르게 해서는 거래 활동 여기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래 질서 그래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이 비교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동원아 1번 보세요. 1번 소유 활동입니다. 자, 이용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이 속하죠. 자, 이용, 개발, 관리 활동이 속한다. 그리고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소유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최유효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는 거죠. 다음 동원아 2번 거래 활동입니다. 자, 취득, 처분, 임대 관련된 재반 활동들이 속한다. 자, 재반 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는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했죠. 자, 거래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거래 2번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은 분류다라는 건데, 자, 이는 이창수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일반 활동, 전문 활동 이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두 번째를 보세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일반 활동입니다. 또한 하나의 업으로서 즉 직업으로서 성립되는 전문가 영역이 어떤 전문 활동이다. 이렇게 구분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다. 여튼 중개 활동도 하나의 업으로서 성립되는 전문가 영역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 합니까? 전문 활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감정 평가 활동입니다. 이도 하나의 업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활동, 부동산 감정 평가 활동 모두가 전문 활동에 해당이 된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속인데 부동산 활동은 어떤 성질 지니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 10가지 정도 소개되고 있어요.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했던 내용도 많이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거래 1번입니다. 양거래는 과학성과 길수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즉 올바르게 해서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을 해야 된다. 이때 원리는 뭐라 했습니까? 체계화된 지식이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지식을 체계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이는 학문으로서 과학성이 인정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지식을 체계만 시킨다 해서 활동을 능률로 할 수 있나? 그게 아니라 그랬지요.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체계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로서 길수성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결국 과학성, 길수성,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체계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지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강조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모두가 강조돼서 과학성과 길수성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 즉 원리죠. 원리. 이 관점에서는 과학성을 다음 그 지식을 실무 활동에 응용하는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기술성을 갖는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 길수성의 양면성을 갖는다 할 수 있죠. 이때 과학성은 부동산 이론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다라는 거죠. 다음 길수성은 실무에 응용하여 능률을 추구하자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거래 2번입니다. 양거래 2번. 자, 양거래 2번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라 그랬죠. 참,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다. 그래서 공익을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사적 재화이기도 하다라고 했으면서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선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그리고 사익성,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거래 2번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다. 이렇게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을 지닌 재화이다. 부동산 활동은 이런 부동산을 다른 활동이므로 공익을 중시하나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선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양거 3번 전문성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때 자,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그리고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때 3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가 3차 수준입니다. 자, 2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동산업의 종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2차 수준입니다. 1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업에도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내 자신에서 활동을 하겠다. 이게 1차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여기서는 2차 수준, 3차 수준을 잘 구별하시면 되겠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당 부동산 활동이 무엇일 것인가 이걸 먼저 잘 따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먼저 감정 평가 활동입니다. 그 밑에 감정 평가 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감정 평가 활동을 감정 평가사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감정 평가사에 의한 감정 평가 활동이다. 그럼 감정 평가사는 감정 평가의 전문가를 할 수 있겠죠. 해당 분야에 전문가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몇 차 수준입니까? 3차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공인 중개사가 감정 평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인 중개사는 평가의 전문가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업에는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적 아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겠다. 이게 뭡니까? 1차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또 중개활동 한번 생각합시다. 중개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공인 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개활동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공인 중개사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어디가 됩니까? 3차 수준의 활동이 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이제 감정 평가사가 중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업에는 종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수준이 되겠다. 이도전인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했다. 이게 뭡니까? 1차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2차 수준, 3차 수준을 잘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때 어떤 활동에 이걸 빨리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찾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면 3차, 전문가 아니지만 부동산에 종사한다. 그럼 2차 수준이 되겠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재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보시면 자,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 활동의 전문가도 부동산업의 종사자도 아닌 자가 행하는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칠 이해가 나와 있죠. 자, 소유자 자신을 위한 평가 활동이나 중개 활동이다. 그럼 이때는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가활동, 중개활동 하겠다. 이는 뭡니까? 1차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2차 수준입니다. 해당 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업의 종사자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나와 있죠. 공인 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이다. 다음 감정평가사에 의한 중개활동이다. 이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업에는 종사하고 있다. 2차 수준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3번 3차 수준입니다. 해당 부동산활동의 전문가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가장 높다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활동이라든지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은 어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게 3차 수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으로 4번 이제 윤리성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도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활동은 근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대상하는 활동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부동산을 대상하는 활동인데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고가의 상품이고 또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할 수 있겠죠. 참 고가의 상품인 부동산을 다루는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죠.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이 재화를 다루는 활동이 바로 부동산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윤리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면서도 사회성, 공공성을 지닌 재화이다. 부동산 활동은 이러한 부동산을 다루는 활동이므로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서비스업의
종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부동산 업자가 준수할 윤리를 부동산 윤리라 한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자도 부동산 윤리를 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동산 윤리도 미국에서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바로 고용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 윤리라는 게 있고, 다음은 조직 윤리라는 게 있어요. 조직 윤리, 그리고 서비스 윤리, 그리고 공중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공중 윤리가 있다. 4가지인데 간단하게 합시다. 먼저 고용 윤리입니다. 고용 윤리는 종업원이나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조직 윤리라는 것은 동업자예요. 동업자. 이때 동업자는 동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가 조직 윤리다라는. 그럼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봅시다. 내가 공인 중개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공인 중개사 여기가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밑에 실장도 있고 과장도 있겠죠? 그럼 내가 실장이나 과장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종업원 조직과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를 뭡니까? 고용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나도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근에 어때? 또 공인중개사 활동하는 사람이 있죠. 같은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 관계에서 지킬 도리가 바로 뭡니까? 조직윤리예요. 그래서 동업자는 뭡니까? 같은 업종에 종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직윤리다. 또한 동업자 단체입니다. 공인협회, 협회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가 바로 뭡니까? 조직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윤리는 고객, 즉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되어 있고, 공중윤리는 일반 공중,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는 뭐가 됩니까? 고용윤리죠. 아차면 조직원이니까 조직윤리다. 혼동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자, 조직원과의 관계측은 뭡니까? 고용윤리다. 사실 조직원은 고용돼 있다. 이 생각하시고, 조직원과 관계 지킬 도리는 고용윤리다. 그리고 조직윤리에서는 동업자 단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보시면 종업원과의 관계라든지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의 지킬 도리다. 참 종업원 조직원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는 뭡니까? 고용윤리가 된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조심하랬죠. 조직원과의 관계 지킬 도리는 뭡니까? 고용윤리다. 다음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 지킬 도리는 뭡니까? 조직윤리가 되겠지요. 다음 동서번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는 서비스 윤리다. 다음 일반 공중, 즉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는 어때? 공중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업의 종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5번째 봅시다.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다.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을 어때? 부동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자체가 어때? 내 힘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에서 뭘 필요합니까?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첫 번째 봅시다. 부동산의 특성과 끝부분 부동산 주변 현상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 정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결국 부동산 활동은 정보활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 힘으로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다면 굳이 정보를 때 필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구나. 내 힘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필요한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필요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부동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양가로 6번 봅시다.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하시겠죠. 우리 회사에서요.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라서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대인 활동이 되어 있고 객체는 뭡니까? 부동산이다. 이 점에서는 대물 활동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양고로 6번 내용이에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를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며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으로 7번. 네,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라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한번 배웠습니다. 자, 임장 활동은 뭐라 합니까?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우리가 이제 임장 활동이다. 이러면 뭐 때문에 현장에 임하는 겁니까? 자, 쉽게 우리 이런 일 들어볼 수 있죠. 땅 사기서 땅 보러 가는 게 임장 활동이에요. 그럼 왜 땅 사기서 땅 보러 가야 되느냐? 땅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싸움입니까? 부동성, 자, 이와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또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야, 개별성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르다. 이래서 내가 직접 가봐야 된다. 참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이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부동성,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성, 개별성 특성에서 결국 부동산 활동은 뭐가 되는 겁니까? 현장에 임하는 활동, 임장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자, 토지는 부동성과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부동성, 개별성은 모두 자연적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추후에 또 배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에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나가서 현장에 임할 필요가 있다. 땅 보러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정보 활동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더라. 이처럼 이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면서 정보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도 이제 부동산 활동은 뭡니까? 임장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 3번. 부동산 결정이 필요한 많은 사항을 서면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동사 4번. 자,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부동산 결정의 합리성 문제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국 부동산 활동 뭐가 되는 겁니까? 임장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배려의 장기성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때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 참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도요.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배려의 장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속성 나와 있죠. 두 번째 끝부분 보세요. 부동산 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 활동과 달리 장기적인 배려에 결정되고 실행된다는 겁니다. 배려의 장기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 9번째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부동산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구성되는데 여튼 지표면이 있죠. 이 지표를 우리가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지표 윗부분이 공중이죠. 이분을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지표 아랫부분 지하죠. 그래서 지하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부동산은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입체 공간 구성해서 부동산 활동은 지금 부동산을 대상 활동인데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동산 활동은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공간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10번째 부동산 활동 이 자체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대해서 10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목 중심으로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길성의 양면성이 강조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 양면성이 강조된다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네 번째로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다. 여섯 번째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일곱 번째 임장 활동이 된다. 여덟 번째 배려의 장기성이 있다. 아홉 번째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다. 열 번째 복합기능가에서 다양한 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목 중심으로 이분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다섯 챕터 보시면 이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이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세요. 부동산 활동을 전개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부동산 관련된 이론을 개발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양고로 1번입니다. 여러분, 자,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보세요.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능률적이 돼야 된다. 이 같은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활동의 능률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능률성의 원칙 이 자체가 돼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서 배웠지만 부동산 활동은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소유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최유효용의 원칙을, 다음 거래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거래일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동그라미 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고리 2번.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자, 안전성 원칙은 쉽게 표현하면 거래사고가 없어야 된다. 이 같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안전성을 의식한다 원칙으로 거래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안전성도 복합 개념의 논리에 따라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된다. 결국 어때요? 기술적 측면에서도 거래사고가 없어야 돼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거래사고가 없어야 돼 있고, 법률적 측면에서도 거래사고가 없어야 된다. 참 복합 개념이 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안전성의 원칙은 동남이 2번 내용이에요. 능률성과 상충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각합시다. 자, 능률성의 측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럼 지나치게 능률성의 측 강조한다. 빨리빨리 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사고 나기 딱 쉽겠죠. 안전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을 때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따져보는데 결국 1년 걸려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전성이 결여될 수가 있겠고,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능률성이 결여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능률성과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상호 견제관계, 상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경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경제성 원칙에서는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경제 원칙을 추구하자. 같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원칙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려보자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 이것도 원칙을 우리가 공정성의 원칙이다. 이야기입니다. 특히 공적 주체한 활동에서는 더욱더 공정성의 원칙이 강조할 수 있겠죠. 자, 공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지역 간 차별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득 계층 간 차별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0페이지 상단의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공적 주체한 부동산 활동은 더욱더 공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도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1번 원칙도 말씀드렸고요. 다음 20페이지의 6번째부터 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다 속인데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다. 이 부분은 지금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 우리가 학습을 보류합니다. 보류하고 바뀌게 되면 그 내용 토대서 여러분께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고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바뀜이 없다라면 다시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6번 챕터 표준산업 분류책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 이 부분은 본 과정에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절 부동산 활동이다. 이분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장 부동산의 이해다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 다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봅시다. 자,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학연 설명을 드린 것은 지난 26회 때 출제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자, 우리 배웠죠.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그랬죠.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2번 부동산의 연구상은
부동 활동 및 현상을 포함한다. 학문의 연산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라는 거죠. 맞네요. 3번 봅시다. 3번. 자,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 복합개념 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를 구축한 방법이다. 자, 복합개념 사고에서 다양한 측면을 어때? 종합했다. 그래서 체계화시키고 시스템시켜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4번. 부동산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종합 학문 성격을 지닌다. 그 부동산은 종합 과학이다. 이해드렸죠? 맞네요. 5번. 부동산의 일반 원칙으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서 최유효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자 보세요.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자, 이는 안전성의 원칙입니까? 능률성의 원칙입니까? 그렇죠? 능률성의 원칙이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 활동의 일반 원칙에는 크게 네 가지에 따르습니다. 네 가지 뭐가 있습니까? 능률성의 원칙 있고, 다음은 안전성의 원칙, 그리고 경제성의 원칙, 다음은 어때? 공정성의 원칙, 이처럼 네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부동산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 활동을 행할 때는 능률적에서는 최유효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다음 거래 활동을 능률적에서는 거래소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능률성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말씀드렸죠. 지문에 나온 것처럼 최유효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는 건 바로 뭡니까? 소유 활동인데 이는 어때? 능률성 원칙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다시 보세요. 부동산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서 최유효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아니죠. 지금 소유 활동에서 최유효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는 건 바로 뭐가 됩니까? 능률성의 원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성의 원칙을 지워버리시고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올바른 문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5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출된 문제도 하나 풀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리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